저 여자 리넷 리지웨이 아냐? 맞아. 술집 주인 버나비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들은 마치 시골 촌놈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약간 벌린 채 그녀를 보았다. 우체국 앞에 빨간색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롤스로이스 차 안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에 모자도 쓰지 않았다. 아니, 소박해 보일 뿐이다. 반짝이는 금발머리에 아름다운 자태, 늘씬한 몸매는 주변 분위기를 압도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몰튼 언더우드와 같은 시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여성이다. 그래, 바로 그 여자야. 버나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이어 만족스러운 듯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재산만 해도 수백만 파운드야. 집수리에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대. 수영장, 무도회장, 이탈리아식 정원 등 주택의 반이나 헐어서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 이 마을을 위해서도 꽤 많은 돈을 쓰겠지? 버나비 옆에 남자가 물었다. 깡마르고 빈약해 보이는 사내로 그의 말투에는 다분히 부러움과 원망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버나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몰톤 언더우드 같은 시골 마을로서는 나쁠 건 없지.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지. 그는 만족스러웠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지. 조지경 때와는 좀 다르겠지? 그자는 한 방에 나락으로 갔지. 경마로 망했어. 한 번도 딴 적이 없었어. 그 저택 얼마에 팔았는데? 실질 수령액만 6만 파운드라던데. 깡마른 남자는 휘파람을 불며 눈을 크게 떴다. 버나비는 의기양양하게 코를 움직이며 계속 말했다. 게다가 그 여자 집 수리하는데 6만 원 더 쓸 거라고 하더라고. 나 참, 그런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사람들 말로는 미국이래. 그녀 어머니가 백만장자 외동딸이라던데 좀 영화 같지 않냐? 그렇지? 그 문제에 따른 우체국에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갔다. 차를 몰고 떠나는 그녀의 차를 보면서 깡마른 남자는 중얼거렸다. 열받네 좀. 저 여자는 재력도 있고 미인이라는 게. 이건 너무하잖아. 그렇게 돈이 많으면 저렇게 예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진짜 미인이긴 하네. 모든 걸 다 가졌어. 아무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데일리 블러그지의 사회면에서 발췌. 지난밤 쉐마탕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손님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미모의 여성은 리넷 리치웨이였다. 같은 테이블에는 사교계에서도 저명한 기부인 조아나 사우스우드 씨, 윈들샴경, 토비 브라이스 씨 등이 있었다. 리치웨이는 알다시피 안나 하츠와 결혼한 멜휘 리치웨이 씨의 외동딸이자 외할아버지 레오폴드 하츠 씨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현재 사교계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여성이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곧 약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문의 상대인 윈들샴경은 분명 행복한 꿈속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조아나 사우스우드가 입을 열다. 리넷, 이 저택 정말 근사하게 될 것 같다. 워드홀이라고 불리는 큰 건물 안에 있는 리넷 리치웨이의 침실이다. 조아나가 그렇게 말하고 침실창 너머로 넓게 탁 트인 정원의 전원 풍경을 감상한다. 띄엄띄엄 있는 푸른 숲의 그림자가 아름답다. 거의 완벽해 보이지?
그렇지? 리넷이 창틀에 팔을 기대고 대답했다. 그녀는 활기 있고 희망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반면 옆에 앉은 조아나 사우스우드는 왠지 잘 모르겠다. 큰 키에 나이는 27, 8로 영리해 보이는 갸름한 얼굴을 하고 있으나 눈썹 화장은 기묘한 형태로 그렸다. 근데 언제 이렇게 많이 고쳤어? 설계사니 뭐니 많이 힘들었겠다. 몇 명 정도 고용한 거야? 3명. 설계사라는 사람들 어때? 난 아직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 뭐 그냥 그렇지. 가끔은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라면 네가 고쳐줄 수 있겠네. 너만큼 현실적인 사람은 없으니까. 조아나는 화장대 위에 있던 진주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리넷, 이거 진짜지? 당연하지. 그야 너에게는 당연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기껏해야 양식장에서 생산된 진주거나 일반 가게에서 파는 가짜가 고작이야. 이런 진주알이 고르게 갖춰진 건 정말 진품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네. 꽤 비싸겠지? 천박해 보이진 않아? 아니 전혀. 그야말로 미의 극치야. 얼마 정도 해? 5만 파운드 정도? 와, 정말 비싸다. 도둑 맞을까 겁난다. 걱정 안 돼? 안 돼. 늘 하고 다니는걸. 그리고 보험도 들어있고. 그럼 저녁 식사할 때까지만 나한테 빌려주면 안 될까? 이런 거 걸고 있으면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를 거야. 그래, 물론 괜찮지. 난 네가 너무 부러워, 리넷. 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 20살 어린 나이에 누가 앞에 있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잖아. 재력에 예쁘고 건강하고 게다가 머리도 좋잖아. 정말 부럽다. 21살 언제 되는 거지? 돌아오는 6월. 성년식은 런던에서 정말 화려하게 파티를 할 생각이야. 그리고 나서 찰스 윈들샴과 결혼할 거지? 기자들 모두가 엄청 열을 올리고 있던데. 그리고 그도 대단히 헌신적인 것 같고. 리넷은 약간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사실 아직 누구와 결혼하고 싶다거나 하진 않아. 그 기분 알 것 같아. 결혼하고 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리넷은 벌떡 일어나 전화기 쪽으로 향했다. 네? 예? 전화를 받는 집사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드 벨포르 양에게서 온 전화입니다만 그쪽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벨포르요? 네. 연결해 주세요. 딸깍하는 전화기 연결하는 소리와 함께 열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약간 숨이 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리치 웨이니? 리넷. 제키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전혀 소식도 없었잖아. 그래, 너무했지? 리넷, 지금 진짜로 많이 보고 싶어. 그럼 여기로 올 수 있어? 내 새로운 장난감이 거의 완성됐거든.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래, 나도 너무 보고 싶다. 그럼 지금 바로 올래? 그래, 그렇게 할게. 15파운드 주고 산 아주 고물 스포츠카가 있어. 잘 굴러가기는 하지만 그날그날에 따라 차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 혹시 차 마실 시간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차 때문이라고 생각해줘. 그럼 이따 봐. 리넷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아나 쪽으로 돌아왔다.
자클린 드 벨포르라는 내 가장 오랜 친구야. 파리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지. 운이 없는 친구지. 아버지가 프랑스 백작이었고 어머니는 남부 출신 미국인 같았어. 아버지는 어떤 여자와 도망갔고 어머니는 주식이 폭락하면서 전 재산을 잃었대. 그러니까 제키는 빈털터리가 된 거야.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조아나는 리넷의 네일패드로 자신의 진홍색 손톱을 다듬으며 의자에 기대고 앉아 잘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리넷, 그런 얘기 지긋지긋하지 않아? 나 같으면 친구가 망해서 빈털터리가 된다면 그 친구와는 바로 연을 끊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아주 몰인정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귀찮아지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은 틀림없이 돈을 빌리러 오거나 어줍지 않은 의상실이나 열어서 의린이 어쩌니 하는 말로 원치 않은 드레스를 사게 할 거야. 아니면 전등갓에 그림을 그리거나 나무로 염색하여 디자인을 하는 바틱 스카프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겠지. 그럼 만약 내가 전 재산 다 잃으면 당장 나하고 절교하는 거야? 그래, 그럴 거야. 적어도 난 거짓말은 안 해.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난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어. 가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삐뚤어져서 어울리기 힘들어져. 가엾다며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지. 정말 매정하다, 조아나. 난 그냥 돈을 원하는 것뿐이야.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난 아니야. 넌 당연하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 뒤에는 잘생기고 스마트한 중년의 투자 관리자가 매년 분기마다 막대한 수당을 주니까. 하지만 자클린에 관한 네 생각은 틀렸어. 걘 나한테 기대거나 하지 않아. 내가 걔를 도와주고 싶어 해도 그렇게 못한다고. 굉장히 자존심이 센 여자아이거든. 근데 왜 갑자기 널 보고 싶어 할까? 뭔가 원하는 게 틀림없을 거야. 두고 봐봐. 글쎄, 그러고 보니 왠지 흥분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키는 항상 발끈하긴 해. 한 번은 어떤 아이를 휴대용 칼로 찔렀던 일도 있었어. 뭐라고? 정말 끔찍하다. 남자아이가 강아지를 괴롭히고 있었어. 제키가 그걸 말렸지만 그 남자애가 말을 듣지 않았지. 그래서 그 애를 잡아당겨 흔들어 봤지만 남자애가 더 힘이 셌어. 결국 화가 나서 휴대용 칼을 가져와서 찔렀어. 정말이지 그땐 대단했었지. 어우,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친다. 그때 리넷의 하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계속 죄송하다고 중얼거리면서 옷장에서 드레스 한 벌을 꺼내어 들고 나갔다. 마리에게 무슨 일 있는 거야? 표정이 울상인데? 조아나가 물었다. 가여운 아이야. 저 애가 이집트에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는 거 너한테 얘기했었지? 저 애 그 남자에 대해 잘 모른다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봤어. 그랬더니 그 남자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 거야. 너도 참 꽤 적을 만드는 스타일이네. 적? 리넷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조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담배를 집어 피우기 시작했다. 그래, 정말이야. 넌 대단히 생산적이야. 올바른 일을 하는 것도 지나치게 유능하고. 리넷은 웃었다. 그래? 근데 난 이 세상에 적 같은 건 없어. 윈들샴경은 삼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는 워드홀의 우아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 새 건물과 수리한 부분은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잘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 햇살을 받아 한가롭고 평화로워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찰스 윈들샴이 보고 있는 그 풍경은 곧 눈앞에 있는 워드홀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 대신 사람을 짓누르는 듯한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의 으리으리한 저택, 좁고 길게 연이어진 정원 같은 황량한 배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그곳은 그의 조상 대대로부터 살아온 집, 찰튼베리에 있는 저택이다. 그리고는 그 집 앞에 한 여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밝은 금발머리, 자신감에 찬 생생한 얼굴, 찰튼베리의 안주인인 리넷. 그는 매우 희망에 찬 기분이었다. 그녀의 거절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조금 시간을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그도 조금쯤은 기다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딱 들어맞았다. 부잣집 딸과 결혼한다는 건 지금 그의 상황으로서는 꽤 편한 선택이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면서까지 돈을 원할 만큼 절박하진 않다. 그런데 그는 리넷을 사랑했다. 비록 그녀가 영국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처녀가 아닌 돈 한 푼 없는 처녀라 할지라도 그는 역시 이 결혼을 원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그녀는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딸이다. 그는 속으로는 미래의 행복한 삶을 세우고 있었다. 어쩌면 저 록스데일 건물의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 스코틀랜드로 사냥 가는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찰스 윈들샴은 햇빛을 듬뿍 받으며 몽상에 잠겼다. 고물인 소형 스포츠카가 자갈 위를 덜커덩거리며 저택 앞에 멈춘 것은 4시경이었다. 한 여성이 내렸다. 검은 빛을 띤 갈색의 머리카락을 한 작고 늘씬한 아가씨이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벨을 눌렀다. 2, 3분 뒤에 그녀는 길고 웅장한 느낌의 응접실로 안내되었고 기독교인 같은 집사가 엄숙한 어조로 손님이 찾아온 것을 주인에게 알렸다. 드 벨포르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리넷! 제키! 이 자그맣고 열정적인 아가씨가 양손을 벌리며 리넷에게 안기는 걸 윈들샴은 곁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쪽은 윈들샴경. 그리고 이쪽은 드 벨포르. 내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는 귀여운 아가씨라고 생각했다.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과 커다란 눈망울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그는 별 의미 없는 몇 마디 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들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었다. 자클린은 호들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리넷은 그녀가 예전부터 늘 이런 식이라는 걸 알고 있다. 윈들샴이라고? 그 윈들샴? 신문에서 네 신랑감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 사람 맞지? 너 결혼할 거야?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리넷은 중얼거렸다. 아마 그럴 거야. 잘됐다. 좋은 사람 같아 보여. 그런 말 마. 아직 몰라. 나 자신도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어. 물론 그렇겠지. 여왕은 자신의 상대를 고르는데 항상 신중해야 하는 법이지. 제키, 놀리지 말라고. 리넷, 너는 여왕이야. 옛날부터 그랬어. 금발의 리넷 여왕님. 그리고 난 그 여왕님의 신복이고 신뢰할 만한 궁녀. 제키 너 정말 못 말리겠다. 쓸데없는 소리 다 하고. 그건 그렇고 너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니? 완전히 종적을 감춰 편지 한 번도 안 쓰고.
편지 쓰는 거 정말 싫어. 내가 어디 있었냐고? 갖은 풍파를 다 겪었어. 여러 가지 일을 했어. 음침한 여자들과 함께 음침한 일을 했었어. 자클린, 왜 나에게 여왕의 은혜를 받지 않았냐는 거지? 그래, 솔직히 오늘은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아니, 특별히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아직 그렇게까지 몰락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한테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어. 무슨 일? 네가 그 윈들샴 씨와 결혼할 거라면 분명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 리넷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곧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키, 너... 그래, 리넷, 나 약혼했어. 역시 그렇구나. 어쩐지 너가 아주 생기가 넘친다고 생각했다. 하긴 넌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해 말해봐. 이름은 사이먼 도일이야. 체형은 건장하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하고 소년 같아서 정말 귀여워.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시골 명문가 출신이야. 다시 말해서 가난한 상류층인 거지. 장남도 아니고. 집은 데번셔 쪽이야. 시골을 좋아하고 도시적인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최근 5년간은 런던의 도시의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일했었어. 정리해고당해서 지금은 실업 중이지만. 리넷, 나 그와 결혼 못하면 죽고 말 거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제키. 정말이야, 나 죽어버리고 말 거야. 나 그한테 완전히 빠져버렸거든. 그도 그렇고 우린 서로가 없다면 살 수 없을 거야. 너 진짜로 빠졌구나? 그래, 맞아. 정말 심하긴 하지? 그렇지? 사랑에 한번 빠지면 꼼짝할 수가 없어. 그녀는 잠시 한숨을 쉬었다. 검은 눈동자를 크게 뜨고 갑자기 슬픈 눈빛을 보이며 가볍게 몸을 떨었다.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 사이먼과 난 서로를 위해 태어난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도 없어. 리넷, 네가 꼭 도와줬으면 해. 네가 이 집을 샀다는 말을 듣고 나서 문득 너한테 저택과 토지를 관리해줄 한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 네가 그 일을 사이먼에게 맡겨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리넷은 깜짝 놀랐다. 자클린은 이어서 황급히 말했다. 사이먼은 그런 일을 정말 잘하거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우선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확실히 현장 업무 경험도 있고. 리넷, 조금이라도 날 위한다면 그 일을 사이먼에게 맡겨줘. 부탁이야. 만약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고해도 돼.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그럼 우린 작은 집에서라도 살고 너와 항상 만날 수도 있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녀는 일어섰다. 제키, 고용해줄 거지? 리넷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제키 이런 바보. 좋아. 너의 그 멋진 애인을 한번 데리고 와봐.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 제키는 리넷에게 달려들어가 기쁨에 넘치는 키스를 했다. 리넷,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넌 나의 진실한 친구야. 이럴 줄 알았어.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것도 영원히. 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그럼 또 봐. 어머, 제키, 자고 가는 거 아니었어? 나? 아니, 지금 바로 런던으로 가서 내일 사이먼을 데리고 올게. 그때 확실히 결정해줘.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거든. 조금만 더 있다가 차라도 마시고 가. 아니, 지체할 수가 없어. 얼른 가서 사이먼에게 말해야 돼. 나도 알아. 이상해 보이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분명히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결혼하면 콩깍지가 벗겨질 테니까. 그녀는 문 쪽을 향해 일어나더니 순간 멈춰섰다. 이내 다시 휙 돌아서서 리넷을 다시 한번 작은 새처럼 달려와 가볍게 안았다. 리넷, 너같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다지 크지 않지만 훌륭한 고급 프랑스 음식점 셰마탕트의 소유자 무슈 가스톤 블론댕은 손님들에게 아양 떠는 남자는 아니었다. 부자, 미인, 유명인사, 명문가의 사람들이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해도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았다. 이 무슈 블론댕이 우아하고 겸손하게 손님에게 인사하며 그 손님을 특별석으로 안내하고 약간의 대화를 한다는 건 지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날 밤 무슈 블론댕은 단 3번의 그 특권을 베풀었다. 한 번은 어느 공작 부인에게, 또 한 번은 경마계에서 유명한 귀족에게, 그리고 3번째는 지금 들어온 우스꽝스러운 풍채의 몸집이 작은 남자에게서이다. 시커먼 수염을 기른 이 남자의 등장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슈 블론댕은 그를 정성껏 대접했다. 그가 오기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손님이 와도 자리가 없다며 거절했었는데 이 몸집이 작은 남자에게는 갑자기 마술처럼 자리가 생겼다. 게다가 그 자리는 가장 좋은 곳이었다. 무슈 블론댕은 진심으로 그를 환영했고 그가 직접 좌석을 안내하며 말했다. 물론 선생님 자리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아로님. 좀 더 자주 와주시면 영광스럽겠습니다만. 에르큘 포아로는 일전에 해결한 한 살인사건에서 한 명의 웨이터와 무슈 블론댕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 도와준 것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무슈 블론댕, 당신의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자 오신 겁니까, 포아로님? 그렇습니다. 그렇담 줄수가 한 편의 시와 같은 훌륭한 식사를 올릴 겁니다. 한 편의 시 그 자체죠. 부인이 옆에 계셨다면 그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요. 요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온전히 원래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포아로님, 오늘은 분명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식사에 관한 전문적인 말이 포아로와 블론댕, 웨이터 3사람 사이에 오갔다. 무슈 블론댕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금 중요한 사건이라도 조사하고 계신가요? 포아로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여행 중이랍니다. 젊었을 때 많이 못해서 지금은 좀 느긋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저 부럽습니다. 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인간은 생각하기 싫어서 할 일을 찾아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블론댕은 양팔을 활짝 벌렸다. 하지만 다양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행이라든지. 그렇죠. 여행 좋지요. 그리 나쁘진 않죠. 이번 겨울은 이집트에 가볼까 합니다. 날씨가 기가 막히다고 하니까. 런던의 안개의 잿빛 하늘, 줄기차게 내리는 빗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아, 이집트. 블론댕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이집트까지 기차로 여행할 수 있죠. 영불 해협을 빼고는 배를 타지 않아도 되죠. 그렇군요. 해상여행은 싫어하시나 보군요. 에르큘 포아로는 고개를 흔들며 약간 몸을 흔들었다. 저도 배는 싫습니다. 무슈 블론댕이 공감하며 말했다.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려서요. 흔들리는데도 전혀 이상 없는 사람도 있더군요. 오히려 그걸 즐긴답니다. 신이 참 불공평하네요.
무슈 블론댕은 이런 생각을 하며 못마땅한 듯이 고개를 흔들며 포아로의 곁을 떠났다. 이윽고 가벼운 발걸음과 민첩한 손놀림에 웨이터들이 테이블로 왔다. 바삭하게 구운 얇은 멜바 토스트, 버터, 얼음통, 그 외 고급 식사에 딸린 것들을 준비했다. 흑인 밴드의 이상한 불협화음이 황홀하게 했다. 런던 상류층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에르큘 포아로는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서 받은 인상을 그의 정돈된 머릿속에 새겨넣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지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다. 몸집이 왜소한 남자들만 즐기는 듯 했다. 그와는 다르게 그들과 함께 춤추고 있는 여자들은 꾹 참고 있는 눈치였다. 보랏빛 드레스를 입은 풍만한 몸매의 한 여자는 즐거워 보였다. 살찐 사람들이 인생을 더 느긋하게 즐긴다는 편견에서 든 생각이다. 마른 몸매를 가진 이들은 생기가 없고 지루해 보이기도 하는 등 왠지 모르게 불행해 보이기도 했다. 젊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 나른하고 지긋해하는 표정들, 불행에 괴로워하는 얼굴이 역력히 나타났다. 젊음을 행복이라고 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젊음은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나이다. 그러다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쌍의 남녀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키가 크고 넓은 어깨의 남자와 호리호리한 젊은 여자. 두 사람은 완벽한 행복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간과 장소에서 그들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댄스곡은 갑자기 끝났다. 박수가 울렸고 음악은 다시 시작됐다. 두 번째 앵콜곡에 맞춰 춤을 춘 뒤 좀 전에 두 사람은 포아로가 앉아있는 바로 옆 테이블로 돌아왔다. 여자는 발그레진 얼굴로 웃고 있었다. 앉고 나서도 여전히 파트너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는다. 포아로는 그녀의 눈빛이 웃음 말고 뭔가가 숨어있는 걸 느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흔들었다. 이 몸집이 작은 여자는 너무 심취해 있다. 위험하군. 아무래도 확실히 안 좋은 징조야. 그때 갑자기 이집트네? 라는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두 사람의 말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는 젊고 생기 있고 거만한 외국인의 알발음을 가진 부드러운 억양이었다. 남자는 유쾌하고 차분한 톤의 교양 있는 영어였다. 난 내 닭들이 부화하기도 전에 숫자를 세지 않아, 사이먼. 리넷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녀를 실망시킬지도 몰라. 당신한테 그 일이 딱 맞아서 안 그럴 거야. 그래, 솔직히 나한테는 천직이지. 나 자신 있어. 당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게. 여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행복의 웃음을 지었다. 3개월만 참으면 돼. 당신이 해고되지 않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 내 재산을 모두 물려주면 되는 거지? 그게 방법인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집트에서 허니문을 보내는 거야. 비용은 어떻게 될 거야? 난 늘 언젠가 꼭 한 번은 이집트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나일강, 피라미드, 그리고 사막. 우리 함께 구경할 거야, 제키. 둘이서. 그는 약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멋지지 않아? 당신도 내가 느끼는 것처럼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정말 나만큼 그 여행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해. 그녀의 목소리가 왠지 날카로워지고 눈빛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남자도 날카롭게 대답했다. 바보 같은 말 하지 마, 제키. 여자는 다시 한번 말했다. 그래도 궁금해.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춤출까? 에르큘 포아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하는 남자. 그러게, 궁금하네. 그도 궁금해했다.